자, 오늘은 25페이지, 22차시, 21차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민족운동의 대표적이었던 운동인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민족주의 운동은 지주, 자본가, 지식인 같은 약간 좀 돈이 있거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운동이죠. 좀 있는 집안 자식들의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물산장의 밀립대학, 농촌계몽운동 같은 것들을 봤었는데 이 운동의 한계점은 약간 좀 있는 집안 사람들을 있는 집안 사람들의 이득을 위한 그런 운동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걸 비판했었죠. 사회주의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을 타도를 하고 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들을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었기 때문에 민족주의 운동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을 했고 특히 이 돈 많은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력적인 과격한 운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작투쟁, 노동투쟁 같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소작쟁이와 그리고 노동쟁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농민과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시작했는지는 당시 이 사람들의 처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먼저 노동자들의 처지,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미증식 계획으로 자기들의 땅과 쌀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었죠. 특히 산미증식 계획 때문에 저수지 같은 걸 지으면서 수리조합을 강제로 납부하거나 수리조합비 비용 같은 것들 혹은 공과금 같은 것들을 원래는 이거는 땅 주인이 내야 되는데 이걸 땅 주인이 소작농한테 소작비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소작농은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대가를 납부했었는데 그걸 소작비라고 해. 근데 이 땅 주인들이 이런 비용들을 소작비에 포함시켜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작료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해서 당시 많은 농민들이 절반 이상,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땅 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많이 갖다 바치면 7, 80%까지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권이 위협받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아예 그냥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게 당시 소작 문제를 풍자했었던 조선일보의 그림인데 땅 주인이 달라는 대로 안 주니까는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이제 요 지주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좀 친일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 경찰들은 이 소작 농민들을 바로 연행해가는 이런 상황을 풍자했었던 조선일보의 그림입니다. 농민들이 일단 살기 힘들었었다. 이런 사업들 때문에. 그 다음에 노동자도 살기 힘들었었죠. 당시 1920년대 회사령이 풀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회사나 공장이 지어졌고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었는데 문제는 굉장히 임금이 낮았었다.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 수준이었었습니다. 당시 이게 임금인데 여기 일본인 남자 여자는 굉장히 높게 받는 반면에 여기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절반 정도밖에. 30년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장시간 노동입니다. 장시간. 일본인에 비해서 한국인은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고 그만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작업 환경도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1920년대이기 때문에 게다가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학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역시도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이런 힘든 농민과 노동자의 처지를 알아줬던 운동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핵심 운동인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는 돈 많은 지주나 자본가 계급들을 타도하고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해방을 추구했었던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처지가 어려웠던 농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했었던 운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가 완전히 망했지만 북한같이 이 당시에는 농민과 노동자를 알아주는 이런 사상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었던 그런 사상이었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노동투쟁 같은 두 가지 투쟁입니다.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은 일단 생존권 수호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살고자 하는 운동이야. 살고자 하는 운동. 아니 그냥 이렇게 맨날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는 살고자 했던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저런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합들을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투쟁, 파업이나 아니면 시위 그런 활동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었던 게 바로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이때 20년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농민과 노동자의 단체인 조선 노농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노농총동맹 보기 이전에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요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해방 직전까지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해방을 굉장히 추진을 했었던 사람인데, 안타깝다기보다는 나중에 요 자식이 북한에 가가지고 6.25를 일으키는 놈이야.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나중에 6.25 배울 때. 그다음에 뭐 김다냐라고 하는 사회주의 운동가 있었는데 넘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 좀 중요합니다.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였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사회주의는 좀 너무 같은 민족끼리 돈 많은 같은 민족도 적으로 봤었단 말이야. 같은 민족을 너무 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은 사회주의하고 완전히 연을 끊습니다. 그리고서 남한에 정착하는데, 남한에서 우리나라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하다가 이승만한테 찍혀가지고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합니다. 뭐 요게 박헌영 좀 화질이 좋게 나온 사진입니다. 박헌영 부인인 주세죽이고 다 사회주의자들이고, 20년대에는 허정숙이라는 여자도 있고, 20년대에는 요 공산당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정당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공산당 하면은 완전히 쓰레기 같고 북한 김정은 돼지 같고 막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공산당이라는 것은 노동자들과 농민을 도와주는 그런 착한 이미지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 정당이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 일본은 이 정당을 없애기 위해서 체포 작전을 굉장히 많이 벌였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 공산당을 해체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조선 공산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조선 노농총동맹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사회주의 단체이자 노동자와 농민의 총동맹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어쨌든 24년에 전국적인 단체가 나왔었다. 그리고 20년대에는 주로 생존권 수호 투쟁의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뭐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임금 올려달라.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소장료 좀 낮춰달라. 당시 80%까지 가져가는 땅 주인이 있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각종 비용을 지주가 부담해라. 각종 비용 같은 거 지주가 부담해라. 그리고 소작권 이전. 내가 여기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작권,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딴 사람한테 줘버리는 걸 소작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잘라버리고 딴 사람한테 이 권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단해고죠. 무단해고. 쉽게 얘기해서 무단해고. 이유 없이 그냥 해고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반대했었던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요구사항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 같은 것들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약간 경제적인 먹고 사는데 치중했었던 그런 운동들을 벌였던 데 비해서 이게 20년대에 그랬는데, 30년대로 가면 약간 바뀝니다. 30년대로 가면은 사회주의 세력하고 연대를 강화를 하면서, 이때는 이제 일제 말기 민족 말살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탄압이 심해가지고 비합법적인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비합법적인 조합을 많이 결성해요. 비합법적인 조합, 그리고 굉장히 좀 과격한 혁명적인 조합을 결성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뭔가 좀 항일투쟁, 그리고 정치적인 구호,
옛날에는 여기 20년대 때는 생존권, 경제적인 것들만 요구했었는데 30년대부터는 약간 반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항일투쟁이나 혁명, 정치운동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구호가 농민에게 토지를, 이런 계급해방,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당시 토지는 지주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돈 많은 놈들. 이런 놈들 없애버리고서 농민에게 땅을 주자.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그리고 농민 노동자의 정부까지도 주장을 하는 등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뭐 월급 많이 주세요, 아니면 소장료 낮춰주세요, 이런 경제적인 요구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농민들 생활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은 바로 요런 일본 때문에, 혹은 돈 많은 놈들이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 노동자는 못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농민 노동자가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움직임이 30년대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30년대 때부터. 그래서 이때의 운동 방식은 약간 좀 폭력적이고 비합법적인 그런 방식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사례들을, 20년대, 30년대 운동들의 사례들을 이제부터 볼 텐데, 20년대 운동의 요구 조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작 조건을 보장하고 소작료는 40%로 낮춰달라. 아까 봤었죠. 여기 20년대 소작료를 낮춰달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20년대 소작쟁이 운동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성공이야.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이제 있는 지명인데, 암태도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요 섬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요 섬. 여기에 전라도 쪽에 암태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제철이라고 하는 악질 지주가 있었습니다. 악질 지주. 이 사람이 암태도 섬의 3분의 1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소작료를 80%나 가져갔어요. 이 벌레 같은 놈이. 그러니까 쌀이 100석이 나오면은 80석은 얘가 가져가는 거야. 안 낼 거면 나가. 딴 애한테 농사 시켜줄게. 그리고 땅 세금도 농민한테, 수리조합비도 농민이. 완전 지멋대로야.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모든 걸 다 내게 했었고, 이 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라고 하는 당시 땅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마름. 땅 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의 이름이 마름이야. 그 마름도 요 문제철을 믿고서 굉장히 좀 악질적인 그런 땅 관리를 하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어서 이 암태도의 농민들이 이 서태석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반항하기 시작하죠. 이 당시에 요구를 했었던 농민들의 요구사항, 소작료 사할, 그리고 응하지 않는다. 땅 주인이 사할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작료 끝까지 안 낼 거야.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작, 일 안 할 거야. 농작물을, 그러니까 경작하는 걸 파하겠다, 안 한다. 그리고 소작료를 운반할 때, 소작료는 당시 그 쌀 생산량의 80%를 문제철이 아까 땅 주인이 가져왔다고 했었죠. 그걸 근데 또 농민이 운반해줘야 돼. 그 운반해주는 운임 비용도 지주가 이제부터 내라. 그리고 뭐 마름도, 횡포한 마름도 인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투쟁을 했었고, 당시 문제철의 아빠였던 문태현을 기념하는 비석을 암태도에다가 이 자식이 세웠는데, 요 농민들이 여기 가가지고 비석을 부셔버리고서 문제철이 고용했던 그 경호원들, 깡패들하고 충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그랬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까 그 서태석이라고 하는 농민 대표 등 30명이 구속됩니다. 30명이 구속이 됐었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목포에 재판으로, 여기 암태도가 아까 여기 어디였어?
암태도가 여기 보면은 목포가 제일 가까운, 육지에서는 목포가 제일 가까운 여기 섬인데, 요 목포의 법원으로 넘겨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암태도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농성 시위를 하러 갑니다. 목포로 원정 시위를 하러 가서 남녀 400여 명이 배 7척을 나눠 타고서 목포 법원까지 가가지고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목포 법원 앞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투쟁하고 농성한 거죠. 요 투쟁 사건이 거의 1년 동안을 지속하게 됐었고, 이게 지속되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응원이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노농총동맹이라고 하는 요 단체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경성이야 이게, 서울에서 도와주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요 암태도 주민들을 응원하는 연극회를 개최합니다. 연극회. 그리고 각 지역에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이 농성하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금 운동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결국 투쟁이 격화됐고, 이게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일본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당시 일본 경찰과 법원과 지주는 한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면 다시 무슨 운동이 터질지도 모른다, 조선에서 3.1 운동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소장료는 사할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고소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파괴된 비석, 아까 그 문제철 아파 비석 부셔버렸다고 했었죠. 그거를 농민들이 복구시켜준다 라고 하는 합의를 해서 결국 농민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줍니다. 거의 다. 여기 소장료, 사할, 운임 비용은 지주 측에서 부담한다 해서, 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투쟁했었던 투쟁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겼던 투쟁이야. 일본이나 친일파 지주들에게 거의 유일하게 이겼던 투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 총파업, 원산 총파업이 1929년에 벌어졌었는데, 당시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인 감독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계기로 해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당시 사진,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사진인데,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문평 석유 운수노조 노동자가 원산 지역에서 총파업을 개시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며칠 있다가 노동자들이 결국은 잘립니다. 요거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잘려서 원산 총파업이 22일부터 개시가 됐었고, 요 원산 총파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원산에서만 진행됐던 파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본이나 뭐 프랑스 같은 그런 노동자들도 같이 파업을 해줘요. 같이 동조 파업을. 그래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 투쟁이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요 원산 총파업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이나 친일파 공장 그 사장들한테 이기지는 못했었고 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였었다. 이게 20년대 때 경제적인 요구사항을 했었던 생존권 수호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30년대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30년대 요구 조건들을 보면은 토지를 농민에게,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죠. 돈 많은 놈들의 토지를 뺏어서 농민들에게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계급적인 교육을 실시해라. 저 자본가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 노동자는 해방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 농민조합의 조직도 굉장히 크게 달라져서 정치투쟁화하는 경향이 생겼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당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야 보면은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우리가 못 사는 거는 지금 임금이 낮아서가 아니야. 저 일본 새끼들 때문이야. 일본 제국주의가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혁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아까 얘기했었죠. 굉장히 과격한 이런 혁명적인 그런 단체들, 조합들을 만들고서 굉장히 폭력적인 투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30년도에 농민조합 이제 당원을 하나 구출하는 사건이었었는데, 오후 6시 반경에 이 단체 69명은 이장 이용현 집에 가서 정식 사과를 강요할 때 이 동네
땡땡땡 파출소원 3명이 나타남을 보고 개들이 온다 구하면서 땡땡 경관 김종수는 구타를 당했고 그리고 이 단체원들은 그대로 부장 집에 가서 또 실문함으로 경관은 이 사람을 한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부장집 기둥에 묶여 놓았는데 한 청년이 곤봉으로 뭘 때려 부시더니 구속자를 풀어주고 도주시키고 해서 좀 봐봐.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옛날에는 떼거지로 몰려오긴 했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시위하고 조용히는 아니고 어쨌든 시위하고 뭐 그랬던 게 다인데 이때는 아니야. 30년대 때는 봐봐. 때려 부수고 여기 뭐 파출소원 경관을 막 구타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게 30년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년대랑은 완전히 달라. 20년대는 경제적으로 그냥 시위 정도를 했다면은 30년대 때는 굉장히 폭력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게 30년대 때 노동운동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 이번 시간은 노동운동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 학생운동, 청년운동도 사회주의 운동 중에 하나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끝.